단 한 대의 로봇도 안 된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1월 던진 이 한마디. 그 시간 사측은 미국 조지아에 로봇 1000대를 조용히 깔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외친 성과급은 3조 1000억, 1인당 6천만 원. 그런데 같은 분기 사측의 영업이익은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손해보는데 노조는 3조를 달라. 사측은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면전엔 현실 직시하라고 일침, 등 뒤로는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3조짜리 파업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까지 집어삼키는 도미노가 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옆자리 동료가 어제 사장님 책상에 1억 보너스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회사 1분기 손익보고서엔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발했다고 찍혀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한국 최대 기업 중 한 곳, 현대차 안에서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5월 6차 임단협까지 요구하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기본급은 월 14만 9,600원 인상, 성과급은 순이익의 30%, 무려 3조 1,094억입니다. 조합원 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천만 원이죠. 거기에 정년 65세 연장, 완전 월급제까지 얹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당 1년 보너스가 웬만한 직장인 평생 연봉 한 해치를 통째로 가져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 사측 책상엔 정반대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0.8% 추락했거든요. 매출은 45조 9천억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이익은 거꾸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발 관세 한 방에 8,600억이 그대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아도 손에 안 남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회사는 손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직원은 보너스 6천만 원을 더 달라.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직장인 감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자리 동료가 작년에 좀 벌었다고 올해 보너스 6천만 원 더 달라고 한다면 어느 사장님이 뒷목 안 잡으시겠어요? 그것도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3천만 원인 회사에서 말이죠. 일반 직장인 2~3명 연봉을 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청구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조 욕심이 과하네 하고 넘어가면 이 사건의 반도 못 본 겁니다. 진짜 핵심은 성과급 숫자 뒤에 따로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 요구안을 다시 펼쳐보면요. 성과급 3조보다 더 무서운 카드가 따로 숨어 있어요. 바로 정년 65세 연장과 청년 신규 정규직 대규모 충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사무실에 책상 10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기존 직원 100명을 5년 더 앉혀두면서 신입까지 새로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의자에 두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림수예요. 한경협 추계로는 정년 65세 연장이 자리 잡으면 수십조 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산업 전체에 깔립니다. 청년 90만 명, 한 해 월급에 맞먹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어떨까요? 작년 현대차 기술직 공채 400명 모집에 지원자가 약 40만 명이 몰렸습니다. 1000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월급제는 또 뭐냐? 시급제를 없애고 월급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시급제일 땐 라인이 멈추면 임금도 깎입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바꿔두면 옆에서 로봇이 일을 하든 라인이 비든 임금은 그대로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 들어와도 노조 손익을 방어해주는 보험을 미리 들어두자는 겁니다. 결국 이번 요구의 진짜 시야는 임금이 아니에요. AI와 로봇 시대에 한국 공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 싸움입니다. 게다가 한국노동법은요, 자동화 설비 도입할 때 노사협의가 사실상 필수예요. 기아 노조는 단협에 신기술 도입 시 통보를 협의로 격상시켜 놨습니다. 이게 바로 수술 동의서 비유예요. 수술실 문 열려면 가족 전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는 이미 숨이 가빠지고 있는 구조예요. 사측 입장에선 칼을 들어 자동화사를 도려내야 하는데 동의서가 안 나오니 손이 묶입니다. 작년 단 3일 부분 파업으로도 약 4천억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노조가 어쩌라고?
답은 사측이 이미 꺼냈습니다. 사측은 노조와 싸우지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제3의 길을 골랐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측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 이해하려면 공장 안 풍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림이 단번에 그려집니다. 한국 울산 공장은 한 사람이 1년에 자동차 약 44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같은 한 사람이 84대를 뽑아내거든요.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같은 자동차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절반 수준입니다. 공장 라인 길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차종이 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적게 한 쪽이 덜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거든요. 한국 9년차 이상 생산직 평균 연봉은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미국 공장 인건비보다 오히려 한국이 높아요. 더 적게 만들고 더 받는 구조인 거예요. 옆 팀 직원이 내 일의 절반만 하는데 월급은 더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그 팀이 매년 보너스를 더 달라고 외친다고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그 팀에 라인을 더 깔아주겠습니까? 여기에 노조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올해 6차 임단협에서 노조가 요구한 주 4.5일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 사측 답변은 이거였어요. 도입 시 국내 생산의 약 9%, 연 16만 대가 차질을 빚는다. 9%라는 숫자 가볍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울산 공장 한 동이 통째로 일주일에 반나절씩 멈춰서는 셈입니다. 그 멈춘 시간만큼 차는 안 나오고 미국 딜러는 발만 동동 구릅니다. 자, 이제 데이터만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44대 대 미국 84대. 평균 연봉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6차 임단협 사측 자료는 주 4.5일제 도입 시 국내 생산의 9%가 추가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법은 자동화 라인 하나 까는데도 노조 협의가 필수예요. 사측 입장에선 어느 쪽 라인을 늘리고 어느 쪽을 줄일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관점에서는 한국 공장이 황금거위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이 구조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로 의자를 고정하려 합니다. 그래야 라인이 줄어도 4시간만큼은 보장되니까요. 결국 노조 입장에선 이 공장이 영원히 돌아가야 합니다. 사측 입장에선 이 공장이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라인을 두고 두 사람이 정반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사측의 진짜 패가 드러납니다. 노조가 절대 못 본 카드였죠. 자, 이제 사측이 꺼낸 카드를 보실 차례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줄여서 HMGMA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약 1,700명인데 깔린 로봇이 1,000대가 넘습니다. 사람 1.7명당 로봇 한 대꼴이거든요. 풀가동 가면 협력사까지 묶어 직원 8,500명, 연 50만 대까지 늘립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국 노조가 단 한 대의 로봇도 안 된다고 외친 그 시간, 사측은 미국에 조용히 1,000대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현대차그룹 식구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회사, 지분 100%가 현대차그룹 손에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약 1.3조 원 유상증자로 실탄을 채웠고 2026년 하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 추정 몸값은 수십조 원대, 보도에 따르면 최소 50조 이상입니다. 노조가 파업할수록 이 회사 몸값은 더 뛰는 구조거든요. 이 회사 대표 작품이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 투입돼 부품을 나르고 2030년부턴 조립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부품 옮기다가 나중엔 사람 옆에서 차를 직접 조립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측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노조랑 정면으로 붙거나 굽히고 돈 더 주거나. 그런데 사측은 제3의 길을 골랐습니다.
싸움도 굴복도 아닙니다. 싸움판 자체를 미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한쪽이 아예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거든요. 영끌에서 산 아파트를 버티다 결국 손절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그 패턴입니다. 이 결정의 진짜 무게를 알려면 돈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측이 왜 미국으로 짐을 쌌는지 그 진짜 이유는 회의실 칠판이 아니라 계산기에 적혀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칩니다. 현대차그룹 9년차 이상 생산직 1명의 연 인건비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매달 1,000만 원 넘게 가져가는 그 감각이에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연 유지비, 대신증권이 추산한 값이 약 1,400만 원입니다. 직장인 한 분이 1년 동안 점심값으로 쓰는 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나누기 1,400만 원, 약 9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간 숙련공 1명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사측 입장에선 로봇 9대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1.3억짜리 1명을 안고 가서 회사에 남는 건 임금 명세서 1장. 1,400만 원짜리 9대를 굴리면 그 자리에 24시간 라인이 남습니다. 같은 보고서가 더 무서운 그림을 그립니다. 현대차 국내 생산직 가운데 10%만 휴머노이드로 바꿔도 연 약 1조 7천억 원의 손익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광역시 한 곳의 1년치 예산이 매년 회사 통장에 더 꽂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노조의 그 숫자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성과급 요구액 3조 1,094억 원. 이걸 사측 시계로 환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5년 8월에 약 1조 3천억 원짜리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노조가 1년 보너스로 달라는 그 돈은 무인 공장의 두뇌가 되는 회사에 같은 규모 실탄을 2번 더 쏴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측 회의실에 앉은 임원이 어떤 선택지를 들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왼쪽엔 올해 1년치 보너스 3조, 오른쪽엔 앞으로 30년 돌아갈 무인 공장 한 채. 결국 3조짜리 청구서를 한 번 끊어주면 남는 건 단 1년. 3조를 로봇 쪽으로 옮기면 남는 건 30년짜리 라인.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느 쪽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쪽 가격이 오르는 순간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두 상퉁 관계예요. 로봇이 인간의 대체제가 되는 그 순간 임금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는 통째로 사측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노조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파업으로 막으면 되잖아. 근데 그 카드도 사측이 이미 무력화시켜뒀습니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선 이런 카드를 떠올리시겠죠? 파업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카드도 사측이 이미 다른 곳에서 무력화시켜뒀습니다. 그 무력화의 출발점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법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직접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됐어요. 노조 입장에선 무기가 두 자루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6월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 바로 직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금속노조는 현대차, 모비스, 위아, 제철, 글로비스, 그룹 5개 계열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미선 회장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3차에 걸친 총파업까지 예고했고요. 노조의 칼끝이 한층 더 날카로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조가 무기를 강화할수록 사측의 해외 이전 명분이 완성되거든요. 사측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봐라, 한국 공장은 너무 불안정하다. 미국 조지아 라인을 더 키우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럼 노조 없는 공장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한국에도 그런 모델이 있긴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이라고 부르는 캐스퍼 생산 공장이에요. 원래 무노조 사회적 합의 모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노조가 결성되고 파업이 벌어지면서
그 원래의 무노조 모델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한국에서 노조 우회는 어느 길로 가도 결국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한 번 터졌어요. 은행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4대 은행 점포가 5년 사이에 615곳, 18.6% 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보던 은행 지점 5곳 중 한 곳이 통째로 빠진 거죠. 그 시기 4대 은행 순이익은 14조에 가까운 역대 최대였어요. 돈은 더 버는데 사람이 일하던 공간은 빗장이 걸린 채 사라졌습니다. 그때 은행 노조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바일 뱅킹이 그 말을 5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지금 현대차 노조 자리에 그때의 은행원을 그대로 겹쳐보세요. 무기는 강해지는데 일하던 공간은 천천히 비어가는 그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국 안에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글로벌 시계는 이미 더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국 안에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계는 이미 더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잠깐만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V3의 손 설계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모델 S와 X라인을 줄이면서까지 휴머노이드에 칩을 다 몰아놓고 있어요. BMW는 어떨까요? 미국 스파탄버그 공장에서 피규어 022가 X3 SUV 3만 대 생산에 이미 손을 보탰습니다. BYD는 2025년에 1,500대 안팎을 깔았고 2026년에는 2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했어요. 노르웨이 원엑스의 네오는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요? 국제로봇연맹 2025년 보고서 기준 만 명당 1220대, 세계 평균의 7.6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인화된 나라예요. 자동차 전자라인이 그 속도를 끌어올린 주인공이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는 현대차 안 다닌다는 거리감, 5년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통장에 직접 청구서가 날아오거든요. 3장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자녀의 첫 면접지가 얇아집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신규 채용은 2025년 500명, 2026년 30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5년 뒤 자녀가 원서를 넣을 라인 자체가 매년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하청 1675명의 임금이 끊기는 순간 울산, 아산, 전주의 동네 상권이 직격탄에 맞습니다. 점심 백반집, 퇴근길 치킨집, 학원 셔틀까지 매출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셋째, 부모님 국민연금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로봇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4대 보험도 안 내고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사라질 때마다 부모님 노후 한 줄이 같이 깎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와 노조가 협상한 결과의 비용이 그 자리에 없던 자녀와 부모님과 옆집 사장님 카드로 청구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청구서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인화 비율은 2자릿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가 막아도 라인 자체가 한국 땅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림이거든요.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1만 명당 1220대인 나라에서 시간은 결코 사람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청구서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는 자에서 지배하는 자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단순 조립공으로 머무르면 로봇에 자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로봇 운영자, 정비사, 데이터 관리자로 직무를 한 단계 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측도 이미 로봇과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을 뽑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손이 우리 손이어야 합니다. 둘째, 3조 성과급을 1조 재교육기금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성과급 일부를 직업전환 펀드로 돌리는 그림이에요. 1년치 보너스 대신 향후 30년 일자리를 사는 셈입니다. 아직 한국에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 셋째, 로봇세와 사회보장세 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봇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안 냅니다.
사람 한 명이 빠지고 로봇 9대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붙어있던 보험료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부모님 노후연금이 그만큼 얇아진다는 정확한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노조 비판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측의 속도, 노조의 방향, 정부의 룰, 이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아야 비로소 풀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거든요. 사측만 욕해도, 노조만 욕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의 첫 면접지와 부모님의 연금 명세서가 한 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 이 감각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억 연봉을 지키려는 노조의 강경 파업이 오히려 로봇 시대를 5년이나 앞당겼다는 이 역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조가 사라지면 사측이 진짜로 임금을 올려줄까? 한국 대기업이 노조 없이 운영되던 그 시절의 실제 데이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10년을 갈아 만든 무기가 단 4개월 만에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본인들 손으로 던진 부메랑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앞 광장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단 7개월 뒤 같은 광장에서 같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제발 이 법 좀 손봐달라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부메랑의 끝은 지금 여러분 월급 통장, 자녀 입사 원서, 그리고 30년 부어온 노후 통장으로 정확히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경제 시각으로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 반대는 단 3명,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야, 6당 의원 87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노랑봉투법이 20년 만에 통과되던 그날입니다. 광장 밖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어깨를 걸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 도장을 찍은 손은 분명 본인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7개월 뒤 같은 세종대로 그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이 외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첫날 결의대회에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시행령 좀 송봐달라. 그 2달 전인 1월 26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월 6일까지 열흘 넘게 노숙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환호하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농성장을 차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환호의 광장에서 농성의 광장으로 단 7개월, 박수에서 농성으로, 만세에서 호소로 뒤집히는데 반년이 조금 넘게 걸렸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부메랑은 외부에서 던진 게 아니라 그날 도장을 찍은 본인들의 손에서 떠난 부메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노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메랑의 끝이 지금 여러분 월급 통장과 자녀 입사 원서, 노후 통장까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추적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생겼길래 만든 사람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함정의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겉으로 보면 잘 포장된 선물 상자입니다. 리본색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빨강, 포장지는 손해배상 제한 파랑. 노조가 20년 동안 외치던 그대로의 문구가 상자 겉면에 곱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덫은 본문이 아니라 그 뒤에 슬쩍 따라붙은 사용 설명서, 즉 시행령 안에 따로 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의결, 2월 27일 매뉴얼 공개. 본법보다 단 13일 늦게 모습을 드러낸 이 설명서가 진짜 주연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시행령 안에 박힌 2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교섭창구 단일화. 쉽게 말하면요, 이건 단상 위에 마이크를 딱 한 대만 놓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사 앞에 노조가 5개여도 회사가 들어야 하는 마이크는 결국 한 대뿐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한 대를 누가 잡습니까? 머릿수가 많은 쪽, 즉 대규모 정규직 노조가 잡습니다. 정작 보호하려던 하청노조, 소수 노조원들은 그 마이크 근처에도 못 갑니다. 두 번째 단어가 더 매섭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종합적 판단.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를 정하는 결정권이 노동위와 법원으로 넘어간 회전문 조항입니다. 회사는 우리는 진짜 사용자가 아니다 한 줄로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노조는 형사처벌 위험과 거부 통보 사이에 그대로 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한 이유, 그게 바로 이 두 단어를 풀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법의 시행령에 자기가 묶인 결정적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식당 주인에게 따지는 격입니다. 이 마이크를 단상 위에 한 대만 두자고 도장 찍은 손은 결국 본인들 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함정에 가장 먼저 발목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작업복 입은 120명의 새해 첫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함정에 가장 먼저 발목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작업복 입은 120명의 새해 첫날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5일, 한국GM 1차 하청 무진물류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깃발이 올라간 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입니다. 한국GM은 무진물류와의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고, 효력 발생일은 2026년 1월 1일, 정확히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듣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120명의 출근증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가족들과 떡국 한 그릇 먹고 일터로 나간 자리에는 닫힌 셔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다. 우진물류와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세종은 한국GM의 유일한 정기부품 공급기지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멈추자 회사는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46일간의 점거 농성 끝에 2026년 2월 5일 잠정 합의가 나왔고, 96명 중 95명이 투표해 찬성 74표, 77.89%로 가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입니다. 회사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하청 도급계약 자체를 끊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노조를 만든 그 손이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걷어가는 도구가 됐습니다. 본인들 손으로요. 더 무거운 점은 한국GM이 2018년 산업은행에서 공적자금 8,100억 원을 수혈받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린 회사가 새해 첫날 120명의 출근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6년 2월, 한국GM은 부평과 인천의 직영정비센터까지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일 사업장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사업 재배치의 신호탄입니다. 한국GM 120명,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다음 파장은 정확히 여러분 옆자리 책상으로, 자녀가 들고 있는 입사 원서로,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파장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라인입니다. 한국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무려 1012대입니다. 세계 평균이 162대니까 그 6.25배예요. 2위 싱가포르가 770대니까 우리는 9년 연속 세계 1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장에 직원 10명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중 1명 자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줄에 10분의 1이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간 그림이에요. 노란봉투법 시행 50일 만에 산업계 진단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외주 줄이고 자동화 확대. 그 사이 자동화, 로봇주가 새 투자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메타플랜트에 27억 달러를 더 꽂고 연 30만 대 공장을 50만 대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미국 라인에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작 한국 노조가 아틀라스 한 대도 못 들어오게 막는 사이 회사는 라인 자체를 태평양 건너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노조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 자리에 정작 사람 대신 로봇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파장은 외국 자본입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름이 어려운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사를 조사했더니 35.6%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짐을 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 가게 차린 외국 손님 100명 중에 35명이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응답한 회사 절반 이상이 유럽, 그 다음이 북미와 아시아 순입니다. 유럽 쪽은 더 직설적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있는 약 400개의 유럽 회원사를 대변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쪽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어디에 둘지 선호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 3위로 밀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줄곧 2위였는데 홍콩한테 자리를 내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년 전망조사에서 응답기업 72.9%가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답했고 그 1위 사유로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을 꼽았습니다. 노조가 들이댄 압박이 한국에 가게 차린 외국 손님들에게는 여기서 떠나라는 안내문으로 읽힌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거운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세 번째 파장은 정확히 여러분 지갑으로 향합니다. 500대 기업 432곳을 분석해봤더니 외주 근로자가 2023년 약 72만 명에서 2025년 약 66만 명으로 8.2% 줄었습니다. 약 6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같은 기간 정직원은 오히려 2.8% 늘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약한 외주 자리만 정조준해서 정리한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석유화학에서 외주가 34.8% 사라졌고 2차 전지에서 33.5%, 건설에서 23.4%, 철강에서 11.6% 줄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 매일 보시는 동네 골목을 생각해보세요. 한 가게 손님이 빠지면 옆 가게 거래처도 흔들리고 그 옆 분식집 매출도 같이 꺼지죠. 결국 거위 뱃속에 든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겠다고 거위 자체를 굶기는 그림입니다. 한국 산업이라는 거위가 마르면 그 알, 그러니까 임금, 매출, 세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파이터치 연구원 추정으로 매년 GDP 4조 원이 깎이고 일자리는 매년 2만 개가 줄어듭니다. 365일로 나누면 매일 약 55개 일터의 셔터가 영원히 내려가는 셈이에요. 자녀 세대 직격은 더 또렷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3.3%, 2024년 5월 이후로 22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1년 사이 청년 취업자는 14만 6천 명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자녀가 들고 있는 입사 원서가 그래서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노후 통장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적립금이 1,540조 원인데 이 돈은 코스피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발 기업가치회소는 곧 여러분이 30년 부어온 통장의 잔고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나는 공장 교대 근무도 안 하고 외국계 회사도 안 다니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요, 그게 진짜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1997년 IMF 환란을 직접 겪어보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짐을 싸고 동네 골목 셔터 내린 가게가 늘고 자식들 입사 원서가 자꾸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 풍경이 지금 정확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부메랑을 만든 민주노총 본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이 부메랑을 만든 민주노총 본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 첫 달 성적표부터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원청 372곳에 하청노조가 1,011건의 교섭 요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참여 인원만 14만 5,860명입니다. 그런데 절차에 진입한 곳은 33곳, 3.3%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하청 교섭이 개시된 곳은 단 한 곳, 한동대학교가 전부였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1011번이나 마이크를 잡으러 갔는데 무대에 오른 건 딱 한 명입니다. 나머지 1010명은 당신이 진짜 사용자 맞느냐는 질문에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본지는 이미 균열 중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한국노총 120만 2천명, 민주노총 107만 9천명, 격차가 12만 3천 명입니다. 2022년 격차가 2만 명이었으니 2년 만에 약 6배로 벌어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지켰고 민주노총은 같은 기간 약 1만 3천 명이 순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수원시 한 도시 인구의 약 10%만큼 더 많아진 셈입니다. 탈퇴 도미노도 줄을 섰습니다. 쌍용차, 지금 KGM이죠. 2009년 9월 8일 조합원 73.1%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떠났습니다. 포스코지회는 2022년 11월 30일 약 70%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했고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이 이 탈퇴를 최종 합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산별사업장의 합법 탈출구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메랑을 누구 손이 던진 걸까요? 재석 186명 중 찬성 183, 반대는 단 3명이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야, 6당 87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한 번의 거부권을 넘은 끝에 22대 국회에서 더 강한 버전으로 다시 통과됐습니다. 환호 속에 도장을 찍은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한 대를 잡은 건 결국 대규모 정규직 노조였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하청과 소수 노조원은 그 마이크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숫자로 보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건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 손으로 만든 마이크 한 대가 본인들 입을 막았고 본인들 손으로 도장 찍은 시행령이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정의 정체와 그 파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두 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퇴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딱 3가지면 됩니다. 오늘 퇴근하시면 본인 회사 공식 게시판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는 우리 회사 외주, 도급 비중이 최근 1년 사이 줄었는지입니다. 줄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더 보십시오. 또 하나는 자동화, 로봇, 해외 생산 확대 계획이 공시나 사보, 뉴스에 잡혀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입니다. 이 3줄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그 부메랑은 이미 여러분 책상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지갑 방어 3가지입니다. 첫째,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십시오. 월급도, 퇴직금도, 자산도 한 군데가 아니라 나눠두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리한 송금이나 보증은 한 번 더 멈추고 보십시오. 셋째, 매일 딱 5분만 경제정보를 챙기십시오. 그 5분이 부메랑을 가벼운 쪽으로 돌려놓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미 1997년 IMF 환란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팬데믹도 두 손으로 막아낸 분들입니다. 위기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 그 부메랑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법입니다. 본인들 손으로 던진 부메랑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온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더 가벼운 부메랑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